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유수아입니다. 네,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적적한 여름밤을 제가 시원하게 만들어줄 괴담들 읽어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알아볼 괴담은요, 인체 비누 괴담입니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체 비누, 인간의 지방을 이용해서 만든 비누. 네? 가능한가 그게? 일단은 읽어보겠습니다. 이탈리아 실비오 베를루스코니 총리의 체지방으로 만든 비누? 작품명은 바니 풀리테 깨끗한 손으로 희망가는 23,000 스위스 프랑 약 2,700만원이라고 합니다. 1992년 이탈리아 부패 추방운동의 이름이다. 자체가 더러운 인간이니까 이걸로라도 사람들을 깨끗하게 하라는 식의 조롱을 담았다고 한다. 근데 총리의 지방으로 만든 거예요? 가능한 거야? 진짜인 거야? 그래요? 그 밖에도 2013년에 마이애미에 사는 예술대학 학생이 졸업작품으로 자신의 뱃살과 턱살의 지방 흡입 수술을 받아서 비누를 만들었다. 그리고 그 비누로 몸을 씻는 장면까지 카메라에 찍었다. 비만을 부정적인 것으로 여길 때 그것에서 쓸만한 것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걸 보여주고 싶었다고 한다. 미국에서는 지방 흡입을 받은 사람들 가운데에서 꽤 많은 사람들이 영화 파이트 클럽을 봐서 흡입한 지방으로 비누를 만들겠다라고 요구한다고. 참고로 인체 지방이 아니라 동물성 지방, 우지, 그러니까 소기름이죠. 돼지기름 등을 이용해서 만든 비누는 실제로 팔고 있다. 식물성 지방을 사용한 일반적인 비누에 비해서 거품이 풍부하고요. 세정력이 좋다고 한다. 사실 동물성 비누도 꽤 오래되었다. 비누의 기원설 중에는 모닥불에서 고기 요리를 하고 재 속에서 떨어져 뭉쳐진 동물 기름으로 씻었더니 깨끗해졌더라 하는 설도 있었으므로 그게 사실이라면 역사가 매우 오래되었다는 얘기가 된다. 소, 돼지는 물론 바다동물, 고래나 바다표범 등등으로도 비누를 만들었다. 특히 고래 기름은 장기간의 항해에 의한 긴 유통기한의 문제라든지 강한 맛과 냄새로 식용으로 하기에는 부적절했으므로 공업용으로 널리 쓰였는데 비누의 원료로도 그게 많이 쓰였다고 합니다. 요즘 동물성 유지로 만든 비누가 시중에 없는 이유는 채식주의자 등의 심리적인 거부감도 있지만 그쪽이 원가가 훨씬 비싸기 때문에 채산성이 안 맞아서 안 쓰는 것 뿐이다. 사실은 동물의 지방을 이용해서 비누를 과거에는 꽤 많이 만들어 왔었고 세정력도 꽤나 우수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만 이쪽이 좀 더 비싸기 때문에 그냥 식물성 원료를 이용한 비누를 현재는 더 많이 쓰는 것 같다. 괴담이 있는데요. 초와 비누는 유대인, 집시, 동성애자, 공산주의자 등 독일의 적에게서 짜낸 지방으로 만든 것이었다. 그래, 그런 거지. 커트 보니것의 제5도살장 이란 곳에서 나오는 문구인가 봅니다. 간혹 할 일 없는 사람들이 인체의 구성 성분으로 가치 있는 뭘 만들까라는 경론을 벌이면은 한 번쯤 꼭 이 비누랑 성냥이 나온다. 어찌 보면 물질 만능주의의 발상일 수도 있는데 사실 인체의 구성물 가운데에는 감나가는 성분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그나마 비누가 쓸만하다. 비누는 유지분과 수산화 나트륨만 있으면 손쉽게 만드는지라 실제로 누군가 인간으로 비누를 만들어서 썼다 하는 카더라의 통신도 흔하다. 그 가장 대표적인 예가 제2차 세계대전 당시에 나치가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죽은 유대인들의 몸에서 지방을 쥐어짜서 그걸로 비누를 만들었다는 괴담. 유대인들이 워낙 옛날부터 비누를 만들어 써왔고 설마 자기들의 귀중한 몸을 고작 딸감 따위로는 안 쓰겠지 하는 의심에서 나온 것 같은데 굉장히 신빙성이 있게 유포했다. 특히 영화 인생은 아름다워에서는 기정사실로 밀어붙였다. 비누뿐만 아니라 살갗으로는 전등의 갓을, 연골로는 악교를, 뼈로는 단추를, 태우고 남은 찌꺼기로는 비료를 만들었다는 소문도 퍼졌다. 이렇게 알뜰하게 쓰는, 사람을 알뜰하게 쓰는 거겠죠?
이러한 알뜰한 활용은 가히 소와 맞먹는 수준. 살갗으로 손수건을 만들어 보관하던 수용소 소장의 아내의 예가 뉘른베르크 국제 군사재판 때 나온 예가 있긴 하다. 야, 그러니까 전쟁이 끝난 다음에 이제 누가 어떤 잘못을 했고 이런 잘잘못을 가리는 그런 군사재판을 했는데, 그때 수용소 소장의 아내가 사람의 살갗으로 만든 손수건을 만들어서 보관한 적이 이제 재판 때 나온 예는 있다는 거죠. 아우슈비츠 수용소 관광 코스 사이에서 사람 머리카락으로 만든 직물도 있고, 가이드의 말로는 의외로 질이 꽤 좋다고 한다. 머리카락을 겨울용 옷의 충전재로 사용한 일도 있다고 한다. 이거는 그렇죠. 뭐 뿐만 아니라 뭐 이불이라든지 뭐 그런 데에도 사람의 머리카락을 쓰는 일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들어가면은 가장 먼저 하는 게 일단 머리를 미는 그런 거였다고 하죠. 기념품 수준으로 한두 예에 불과하지만 적어도 인체로 뭔가를 만들어 보겠다는 시도가 있던 것은 분명히 있다. 비슷한 예로는 일본의 교토의 신사에서 머리카락으로 따은 밧줄도 있다고 합니다. 다만 인생은 아름다워 라는 영화에 나오는 이 설은 흐느끼는 수용자가 말한 거지 실제로 영화에 나왔던 것은 아니다. 즉 여기서 기정사실로 만들었다는 것은 당시 수용자 내에서 그런 소문이 돌아다닌 거지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난 것은 아니다. 괴담이 절정에 이르던 1942년경에는 개토와 수용소에 보급한 비누에 찍힌 RIF라는 이니셜의 문구가 RJF로 둔갑해서 Linz Geneticist Fat, 순수 유대인 지방의 약자라는 근거까지 횡행했다. 그러니까 원래는 RIF라고 찍혀있는 그게 무슨 수용소의 이름이거나 뭐 만든 공장의 이름이거나 뭐 그런 거였을 텐데, I가 언뜻 보면 J로 보이기도 하고 혹은 J로 잘못 찍히기도 했다면 그게 이제 순수 유대인의 지방의 앞글자만 따와서 만든 것처럼 보였다는 거겠죠. 이러한 소문은 많은 이들에게 독일에 대한 공분을 일으켜서 적개심을 갖도록 유도했다. 그러니까 이게 진짜로 그렇게 비누를 만들어서 썼다는 게 아니라 그런 식의 괴담이 퍼져 있다 보니까 더더욱이 야 독일 저거 아주 사람을 잡아가지고 비누로도 만들고 아주 인간이 아니다 야 이런 식으로까지 할 수 있게끔 적개심을 만드는 일의 어떤 한 예시였다는 거겠죠. 소문에 결정적인 살을 붙인 거는 뉘른베르크 국제군사재판 당시에 영국 검사 대표인 하틀리 쇼크로스가 친구인 소련인의 주장을 인용했다면서 한 발언. 이때 실제로 해당 비누의 샘플이랍시고 낸 물건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전쟁 뒤에 유대인들은 이 이야기를 의식한 듯 죽은 동포의 유해로 정말 비누를 만들어서 매장했다? 이건 좀 이해가 안 가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 재판을 했을 당시에 잘잘못을 가릴 때 어떤 검사인 사람이 야 독일군들은 소문에 의하면 사람을 가지고 비누도 만들었다면서요 이런 식의 말을 한 적이 있었는데, 아무래도 재판 때 나온 얘기다 보니까 더더욱 신빙성이 있어졌고, 그리고 이제 그게 마치 독일군이 저지른 나쁜 만행들의 대표적인 느낌이 있기 때문에 죽은 동포를 기리는 마음으로 해서 그 유해로 비누를 만드는 일들도 있었다고 하는 거죠. 근데 그거는 이제 쓰려고 만든 비누가 아니라 그를 기리기 위해서 독일군들이 그렇게 나쁜 일을 했다는 거에 대해서 잊지 않고 기억하겠다라는 의미에서 유해를 가지고 비누를 만들어서 같이 매장을 했던 적은 있다는 거죠. 아우슈비츠를 비롯한 강제 수용소의 비극을 다룬 다큐멘터리 영화인 알랭 레네 감독의 밤과 안개에서도 나치가 유대인들의 시체로 비누를 만들었다는 내레이션이 나온다. 하지만 정작 확인해본 결과 물증으로 확보한 것들 중에서 인체의 양성 반응이 나온 비누는 단 한 개도 없었다. 독일 플렌스부르크 검찰은 단치히 연구소에서 인간 비누를 제조하는 데 역할을 했다는 설과 관련해서 책임자인 루돌프 스페너 박사에게 법적인 신문을 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검찰은 1968년 1월 조사 발표에서 단치히 연구소에서 전쟁 중에 시체로 비누를 안 만들었다 라고 결론을 내렸다고 합니다. 무엇보다 나치가 유대인을 세상에서 없애겠다면서 그 만행을 저지른 이유라고 생각하면은 비누를 만들어서 그걸 쓸 생각을 하지는 않겠죠. 그러니까 만약에 수용소인들을
착취를 해서 지방으로 비누를 만들거나 하면은 그걸 누가 쓰겠어요? 독일인들이 쓸 거라는 거잖아. 값싸게 얻은 원재료로 만드는 비누니까. 근데 독일인들이 그 비누를 썼겠냐 이거죠. 그 당시에 막 그런 유대인들을 되게 차별하고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과연 그 사람들이 만약에 있다고 하더라도 썼겠냐 이거지. 그러니까 이제 신빙성 자체는 없는 얘기라는 거고, 실제로 법적인 신문을 했을 때도 그런 적은 없다, 연구소에서도 사람으로 비누를 만든 적은 없다 라고 증언을 한 적이 있었고, 그리고 비누를 확보했을 때에도 그걸로 과학적인 어떤 검증을 했을 때 인체 양성 반응이 나온 비누는 없었다. 오늘날 이 소문은 전시에 생긴 유언비어로 판명난 상황이고, 이스라엘의 유력한 일간지조차도 나치는 절대 사람으로 비누를 안 만들었다 라는 기사를 보도해서 유언비어임을 시인했습니다. 많은 유대인 역사가들도 저서에서 이는 사실이 아님을 확언했다. 다만 인체 비누를 상용화하려는 연구 시도 자체는 있었을 수 있다는 말을 하면서 일말의 여지를 남겨둔다. 이 도시전설은 이미 제1차 세계대전 때에도 광범위하게 유포가 된 바가 있었다. 다만 당시에는 말 그대로 카더라 통신을 취급받았지만 2차 대전 때에는 마치 그게 독일인이 진짜로 했던 것처럼, 사실인 것처럼 떠돌았다는 차이가 있다. 실제로 사람으로 비누를 만든다고 해도 정말로 채산성이 안 맞는 일이다. 그러니까 효율이 너무 떨어지는 일이라는 거죠. 사람 몸에서 지방을 따로 빼내는 것도 엄청나게 고역인데 이걸로 한다는 게 겨우 비누를 몇 개 만드는 거. 근데 이게 어떤 경제성이 있는지 바로 견적이 해보면은 견적이 안 나온다는 거죠. 거기다가 각종 영상에서 수용소 유대인들의 상태를 보면 알겠지만은 생전에 피골이 상접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서 기름을 더 짜내가지고 뭐 할 수 있는 그게 나오지가 않는다는 거죠. 간단히만 생각해도 말이 안 되는 게, 시신의 지방을 짜내려면은 일단은 뼈와 살을 분리한 다음에 해야 되는 건데 전시에 그럴 인력이나 연료나 전기 자원이 충분히 있을 리가 없다. 실제로는 수용소 사람들을 가스에 살해한 다음에 소각 처리를 했다. 이쪽도 정상은 아니지만, 다만 여기서 기아로 바짝 마른 시신을 쌓아 올려서 소량의 연료로 불을 붙이고 타는 열로 흘러내린 시체의 기름을 다시 시신 위에 부어서 불길을 세게 했다는 방법을 고안해내서 실제로 쓰긴 했다. 소각할 때 사람 자체를 기름처럼, 연료인 것처럼, 불쏘시개처럼 쓴 적은 있습니다만 그렇다고 비누로 만들어서 상용화를 할 생각을 하지는 않았다는 거죠. 어쨌든 간에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인 거는 맞는 말이지만요. 한편 사람이 사망한 뒤에 자연적으로 몸속의 지방이 비누와 비슷하게 바뀐 일은 있었다. 이를 시랍이라고 하며 주로 익사한 시체가 이렇게 바뀐다. 이 경우에는 시랍이 몸을 덮어서 시체가 안 부패하고 미라와 비슷하게 보존이 된다. 사람이 익사해서 죽으면은 이런 식으로 지방이 분해가 된 다음에 몸을 뒤덮어서 썩지 않고 보존이 되는 그런 시랍이라는 말이 있다는 건 아예 처음 들었네요. 근데 그 밑에 실존 사례가 있어요. 레오나르다 치안출리의 1946년 인터뷰 모습. 실제로 사람을 죽여서 인체 비누를 만든 사례가 존재한다. 코레지오의 비누 제조자라고 불린 이탈리아의 연쇄살인마 레오나르다 치안출리가 3명을 살해하고 그 시체로 비누를 만들었다. 그녀는 평생 17번을 임신했는데 그 중에 3명을 유산했고 10명은 어린 나이에 사망했다. 레오나르다는 아이들을 잃은 게 누군가가 자신에게 저주를 내린 게 분명하다고 믿고 있었다. 그러던 1939년 제2차 세계대전이 발발해서 장남인 주세페가 징집당하자 그녀는 남은 아이들을 지키기 위해선 다른 사람을 희생시켜야 한다는 망상을 가진다.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이상하게도 유산을 하고 어린 나이에 자꾸 죽는 게 누군가가 나한테 나쁜 저주를 내렸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저주를 풀기 위해선 다른 희생양을 찾아야 된다. 이런 식으로 사고가 흘러갔다는 거겠죠. 그리고 그녀는 이웃인 파우스티나 베티, 프란체스카 소아비, 버지니아 카시오폴을 살해하고 시신을 토막낸 후 가성소다 7kg을 넣고 삶아서 비누로 만들어버렸다. 이건 어떻게 한 거야? 이렇게 비누를 만드는 방법이 있다는 거 어떻게 한 거야? 또한 시신에서 나온 피로 음식을 만들어서 다른 이웃들과 나눠 먹었다.
마지막 피해자 버지니아의 시누이 알베르티나 판티가 버지니아의 실종을 경찰에 신고해서 레오나르다의 엽기적인 범죄는 막을 내렸다. 레오나르다는 3건의 살인에 대해서 유죄가 인정돼서 징역 30년형에 처해졌고 1970년 뇌졸중으로 사망한다. 레오나르다가 인체 비누를 만들기 위해서 피해자 시신을 삶았던 솥등은 현재도 로마의 범죄학 박물관에 전시되어 있다. 아이고, 사람이 진짜 이 무서워지려면은 한도 끝도 없어지는 것 같아요. 나한테 나쁜 일이 일어나는 거가 어떤 희생물이 필요하기 때문이라는 어떤 피해망상적인 생각도 결국은 자기가 한 거잖아. 자기 머릿속에선 다른 사람이 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어쨌든 자기 머리에서 생겨난 아이디어인 거잖아. 그래서 그걸 실제로 실행으로 옮겼다는 게 진짜 대단하네 진짜. 그리고 사람으로 비누를 만들 수 있다는 생각을 했다는 것도 놀랍네요. 비누를 만드는 방법도 알고 있었다는 것도 놀랍고. 여튼간에 그런 아주 소름 끼치는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다음입니다. 초록색 아이들 이라는 괴담인데요.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영국의 도시전설. 단 영어권에서는 이를 구비전승이나 설화로 분류하고 있으며 실제로도 현대 도시 괴담보다는 전승설화의 성격이 매우 짙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무서운 도시전설이라기보다는 그냥 어떤 설화, 전설처럼 내려오는 말이라는 거죠. 스티븐 왕이 통치하던 시기인 1135년과 1153년 사이 2명의 아이들이 서퍽주의 울핏 안에 늑대 덫 사이에서 발견되었다. 어떤 주에서 늑대를 잡기 위해 설치한 덫에서 아이 2명이 발견된 거죠. 그들은 피부가 초록색이었고 영국인들에게는 아주 생소한 단어를 사용하고 있었다. 그들은 리차드 대 콜른 경에게 입양되었으나 배가 고팠음에도 모든 음식을 거부했다. 결국 그들이 먹을 것이라고는 콩밖에 없었다. 남자아이는 발견된 지 1년 만에 죽었지만 여자아이는 초록색 피부에서 백인 피부가 되었으며 영어도 차근차근 배워나가기 시작했다. 그녀의 말에 따르면 자기와 그녀의 형제는 성 마르틴의 영토에서 왔는데 그곳은 황혼일 때 빼고는 햇빛이 전혀 들지 않는 곳이라고 했다. 그들은 플럭이라는 동물의 떼를 따르다가 종소리가 들려서 그 소리에 이끌려 길을 잃고 울핏에 오게 되었다고 한다. 그리고 덫에 갇혔다는 거겠죠. 되게 이상하고 기묘한 이야기인데 무섭다기보다는 이게 왜 설화로 내려왔을까 하는 생각은 일단 들긴 드네요. 이 도시전설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알아보겠습니다. 영국판의 이야기의 연도에서 보듯이 아까 1100년대였죠. 꽤 오래전에 돌아다닌 말이라서 어째서 이게 도시전설이냐 하고 의아해할 수도 있겠지만 정확하네. 햇빛이 들지 않는 곳에서 온 사람이라는 점과 피부가 초록색이었다는 점에서 지하에 사람이 살고 있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그러니까 햇빛이 들지 않는 곳에서 있었는데 어떤 소리가 나가지고 이끌리듯이 나왔다가 동물을 잡기 위해서 해놓던 덫에 걸렸다는 게 그 소녀의 주장이었잖아. 그러니까 그렇다면 어딘가에는 햇빛이 뜨지 않는 지하에서 사람들이 공동체를 이루어서 살고 있는 게 아니냐 라는 거를 말해주기 때문에 이게 괴담이면서 동시에 설화 같은 성격을 띠고 있다는 거겠죠. 이러한 점이 현대인의 반향을 충분히 이끌어낼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사람이 아닌 동물은 실제로 아주 가끔 극소수로 녹색깔의 개체가 태어나곤 한다. 우리나라에선 강아지가 그야말로 완전히 초록색을 하고 태어난 경우가 있었다고? TV 동물농장에 보도된 적이 있다. 뉴스에 보도된 경우도 있었는데 개 주인은 이 강아지의 이름을 둘리로 지어주었다. 야, 침착하네요. 녹색깔 강아지가 태어났는데 이름을 둘리로 짓자. 넌 이제부터 둘리여.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전혀 당황하지 않고 했다는 거죠. 한번 검색해 볼까요? 초록색 강아지? 이거는 그냥 물이 든 거 아니야? 녹색 물이? 아니에요. 반려견, 낳은 반려견인데 얘만 녹색이야, 털이. 우와, 밝은 초록색 털을 갖고 있었다. 염색시킨 게 절대 아니고 풀밭에 뛰어 들어갔다가 풀물이 든 것도 아니라고 합니다. 전문가들은
몸속에 있는 담록소가 양수로 흘러가서 그 안에 강아지를 물들였을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고 합니다. 담록소는 담즙에 들어있는 초록빛의 색소인데요. 이게 이제 피멍 자국이 녹색으로 남는 현상도 바로 이 담록소의 영향이라고 합니다. 멍이 들면 녹색이 되는 게 그래서 그렇다는 거죠. 어쨌든 간에 그게 양수를 통해서 들어갔을 때 이 개체를 녹색으로 물들이는 일이 생길 수 있다. 인도에서는 초록색 소가 태어나서 화제가 됐는데, 특이한 소를 신성한 동물로 더 대우하는 인도에서는 신의 사자가 나타났다 라고 하면서 엄청나게 신성시했다고 한다. 카네미의 유증 사건에서 피해자의 자녀 중에는 흑인이 아닌 일본인인데도 검은 피부로 태어난 경우가 있다고 한다. 내분비계의 교란 때문으로 추정되며 도시전설의 내용과 비슷하게도 자라나면서 다시 일본인의 피부로 돌아왔다. 여담으로 초록색은 아니지만 가끔 신생아 중에는 피부가 푸르스름하게 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청색증이라고 하는데, 혈액순환이 불안정할 경우에 체내의 산소량이 감소하면서 피부색이 변하는 것. 이거는 이제 혈액순환이 안 돼서 약간 푸르게 몸이 변하는 현상은 있지만, 이렇게 아예 피부 색깔이 녹색인 건 아니라는 거죠. 어쨌든 간에 전설로 내려오는 이야기인데, 뭔가 사실성이 있다 라든지, 그냥 뭐 그 친구가 다시 나중에 자라났는데 뭐 원래의 살갗의 색으로 돌아왔다, 뭐 이런 건 별로 무서운 점이 아닌데, 지하 세계에서 온 것으로 추정이 되고, 그리고 거기는 사람들이 다 햇빛을 받지 못해서 녹색의 피부를 갖고 있었다는 그런 거인 것 같아. 그런 쪽에선 좀 무섭다. 상상력이 뭔가 좀 자극이 되잖아요. 어떤 세계길래 대체 그럴까 싶기도 하고. 어쨌든 간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생각해보면은 반지의 제왕에 나오는 그런 트롤이나 그런 애들이 지하에 살고 있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리고 피부색도 녹색이고, 그런 것도 아마 이런 설화에서 나온 얘기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또 들기도 하네요. 다음입니다. 뱀 강도. 뱀 강도는 또 뭐야? 뱀이 뭘 훔쳤다는 건가? 한번 검색해 볼게요. 뱀 강도, 미국의 도시전설. 내용: 한 중년 남성이 퇴근 중에 두 강도에게 붙잡히게 되었다. 강도들은 남자를 붙잡고 돈을 요구했는데 이상하게도 무기를 들고 있지 않았다. 그래서 남자는 돈을 줄 수 없다고 버텼는데 갑자기 강도 하나가 품속에서 뭔가를 꺼내는 것이다. 그건 뱀이었다. 뱀을 보고 놀란 남자는 할 수 없이 돈을 모두 건네줬고, 강도들은 유유히 떠났다. 그리고 범행의 증거를 인멸하기 위해서 뱀은 하수구에다가 넣어서 버렸다는 이야기. 그러니까 무기로서 뱀을 썼다는 거죠. 그러네. 만약 무기가 뱀이면 하수구라든지 뭐 이런 데다가 버릴 수가 있잖아. 그러면은 저거 무기 아니었는데요? 이런 식으로 이 증거를 인멸할 수 있으니까. 자, 현실에선 어떨까요? 뱀은 원칙적으로 무기가 아니기 때문에 뱀을 든 강도는 무장강도로 취급하지 않는다라는 소문을 기반으로 만들어진 이야기다. 자연물이나 동물을 통해서 협박하는 거는, 그거는 이제 무기가 아니기 때문에 무장을 한 강도가 아니다. 만약에 잡히더라도 그냥 가벼운 강도 정도로만 취급을 받지, 무기를 쓰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도시전설이 있었다고 합니다. 실제로 고대부터 동물을 훈련시켜서 무기로 쓰는 경우는 있었지만, 이거는 개처럼 길들이기 쉽고 지능이 높은 동물에 한해서였지, 뱀처럼 길들이기 힘든 동물은 예외다. 거기다가 일단 뱀을 들고 강도짓을 한다고 해도 뱀을 남을 위협하는 무기로 인정할 수 있기 때문에 결국 무장강도 혐의가 적용이 된다. 뱀을 들고 가도 무기로 취급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덤으로 이럴 경우에는 사실 피해자보다 들고 있는 강도가 더 위험하다. 사이비 종교단체 시나논에서는 자신들을 공격한 변호사의 집 우편함에 방울뱀을 넣어서 암살을 시도한 적이 있다. 야, 머리가 진짜 좋다. 그러니까 이제 어떤 식으로든 간에 위험한 동물을 통해서 상대방을 죽이면 내가 죄로 인정받지 않으니까 범행을 통해서 뱀 같은 게 쓰이기도 했다는 거네요. 실제로 일어난 일이니까요, 이거는. 그래요. 어쨌든 뭐 불시에 잡히더라도 뱀 제가 키우는 건데요, 이런 식으로 하니까 무기가 아니라고 인정받을 수 있고,
잡히더라도 전 모르는 뱀인데요 이러면은 무장 강도 취급을 받지 않을 수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창의적인 강도가 나왔다는 그런 이야기인 것 같은데 재밌네요. 정말 처음 들어본 부류의 괴담이네요. 다음입니다. 51구역인데요. 이건 저도 얘기를 많이 들어봤는데 어떤 건진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한번 같이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에어리어 51, 한국어로는 51구역입니다. 이게 뭐 솔직히 말해서 저같이 문외한인 사람들도 한 번쯤은 들어봤을 법한 그런 곳인데 영화에도 되게 많이 나오죠. 뭐 트랜스포머나 막 이런 데에서도 약간 좀 웃긴 느낌으로 많이 나오는 것 같아. 진지하게 나오는 건 거의 없고 보통 이제 웃긴 밈 같은 거니까 나왔던 것 같아요. 이게 에어리어 51의 구글 어스로 찍은 위성 사진이라고 하고요. 경고문이 있네. 오른쪽 위에 언덕 트럭은 1년 365일 24시간 내내 상시 대기하면서 침입자를 감시하고 있다. 경고문 옆에 서 있는 트럭은 계속 대기하는 트럭이래. 누가 올라오려고 한다든지 넘어가려고 하면은 바로 출동하는 그런 거겠죠. 뭘까? 51번 구역의 출입 제한 경고문입니다. 51구역 경고 제한 구역 이 지점을 넘어가지 마시오. 승인된 인원 외에 출입 금지. 시설 사령관의 사전 허락 없이 이 지역에 들어가는 것은 법에 접촉됩니다. 귀하가 이 시설에 있는 동안 모든 인원과 물품이 수색 및 압수될 수 있음을 알립니다. 사진 촬영 금지. 뭐 이런 식으로 써 있는데 기밀 연구 시설이고 치명적인 무력 사용이 허가됨이라고 써 있습니다. 되게 무섭죠? 근데 진짜 있는 곳이긴 하니까 이거는 뭘 하는 곳일까? 라는 생각이 드는데 한번 차근차근 알아보죠. 호미 에어포트, 그룸 레이크, 미국 네바다주 사막에 위치한 미국 국방부가 관리하는 1급 군사기지입니다. 관련 사항이 극비로 유지가 되고요. 관계자들도 함부로 접근할 수 없는 수준의 기술과 정보를 다루고 있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흉흉한 무기들이 드나드는 에드워즈 공군 기지에서도 다른 것과 비교를 불허하는 비밀 실험장이라고 합니다. 정식 명칭은 그룸 레이크 공군 기지 또는 호멜리 공항인데요. 일반인들에게는 51구역이라는 이름으로 더 잘 알려져 있습니다. 면적은 무려 서울특별시의 2배에 육박하고요. 기본적으로 지하에 있는 시설이기 때문에 그렇구나. 인공위성으로 촬영을 해도 그 규모나 정체를 알기가 쉽지가 않다. 겉으로 드러나 있는 규모만 서울의 2배인 거지 안에 얼마나 더 크게 있을지는 알 수가 없다는 것이죠. 이 근처를 지키는 경비 병력들은 소속 불명의 병력들이고요. 이 구역은 미국 연방정부의 관할지라서 출입 금지는 물론이고 접근조차도 금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아까 들어가지 말라는 그 경고를 무시하고 진입할 경우에는 민간인한테도 즉각적으로 발포하거나 체포해버리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기지 밖의 경비는 PMC, 사설 용병이라고 하죠. 공군 군사경찰들은 기지 근방과 내부 경비를 담당한다는 설이 유력합니다. 촬영 또한 금지되고 있고요. 촬영 취재 허가를 요청해도 무조건 거절당하기 때문에 취재 자체가 불가능하다. 다만 기지 경고문을 찍는 정도는 상관이 없다. 이 기지에 대한 정보는 150년 뒤에 공개가 될 예정이지만 정확한 진위 여부는 확인할 수가 없다. 아마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저게 뭐하는 곳인지 알 수가 없겠네. 상공은 비행 금지 구역이기 때문에 근처를 비행하는 항공기들도 이 구역만큼은 비켜서 지나간다고 한다. 구글 지도에서도 위성 사진을 통해서 그 기지의 모습을 볼 수 있지만 위에서도 언급했듯이 어차피 대부분은 군사시설이 지하에 있기 때문에 크게 누출되는 기밀사항이 없다. 지상에서 볼 수 있는 거는 그 지하로 통하는 건물 몇 채, 그리고 직원들이나 군 관계자들이 이용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자동차들과 전용기, 그 외에 잡다한 군사장비들 뿐이다 라고 합니다. 근데 도대체 뭐하는 곳일까? 무기 연구를 한다든지 뭐 그런 곳이겠지만 지하에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렇게까지 극도로 뭘 숨길 이유가 없잖아. 군사기지라고 해도.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점점 더 이 구역에서 하는 일에 대해서 의구심을 품게 되었던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음모론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죠. 51번 구역은 오래전부터 외계인이나 UFO, 미확인 비행물체죠. 거기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으며
지구에 추락한 UFO의 잔해를 회수해서 보관 중이거나 아예 외계인과 공동 연구가 진행 중이라는 음모론이 끊이질 않았는데, 그 이유는 군사시설이라는 걸 감안한다고 치더라도, 그치, 경비가 지나치게 삼엄하다는 것과 미 정부가 작성한 지도에는 이곳이 표기되어 있지 않으며 구글 위성 사진으로 볼 때 마치 미스터리 서클 같이 기묘한 구조물이 발견된다는 거. 그래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그 지역이나 이런 게 되게 이상한가 봐요. 그리고 이 지역 주변에 사는 사람들이 밤에 UFO가 지나가는 것 같은 소리가 들린다든지 혹은 그런 모습을 봤다는 말을 들었다는 것, 또한 정체불명의 발광 물체가 출몰하거나 의문의 굉음이 울린다는 것 등이 그 원인이 되었다. 하지만 이런 음모론과 달리 실제로는 스텔스기를 비롯한 미공군의 여러 첨단 기체와 실험기들을 시험하는 곳이다. 외계인이랑은 상관없이 그냥 뭐 비행체 같은 거를 실험한다든지 그런 곳이라는 거죠. 최근 그에 대한 미 국방부 1급 기밀 문서들이 기밀 해제가 돼서, 아 그래요? 이 해제가 됐구나 벌써? 근거 없는 음모론이나 각종 궁금증들이 깔끔하게 해결됐다. 그 예로 지금도 유명한 U2 정찰기나 SR-71 블랙버드 그리고 F-117 나이트호크 등의 시험 비행이 모두 이곳에서 시행되었으며, 이 기체들은 최신의 기술이 적용되어 있고 전략적으로 큰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등 군사적으로 아주 중요한 병기들이기 때문에 보안이 철저한 것일 뿐이다. 그러니까 숨기는 게 당연하다. 51구역은 처음에는 국방부의 군사기지가 아닌 미국 중앙정보국의 구역이었고, 냉전의 상황을 생각한다면은 비밀 첨단 신무기 혹은 첩보용 정찰기 개발의 보안을 지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었다. 냉전이 종식된 지금까지도 미국은 중국과 러시아와의 계속된 외교 마찰로 인해서 끝까지 51구역을 숨길 수밖에 없는 것이다. 비교적 최근에는 F-22, 이거 이제 전투기죠. 그 개발도 일부 51구역에서 개발이 됐고 시험 또한 51구역에서 시행되었다. 사실은 뭐 외계인과 관련된 이상한 음모론 같은 것들이 많이 있었는데 원래는 비행체 같은 걸 실험하는 곳이고, 옛날에는 여기가 미국의 중앙정보국이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 냉전 상황이었을 때 얼마나 각국의 적국에 대한 어떤 그런 경계가 삼엄했겠어. 무기도 아마 더 다른데 알려지면 안 되는 무기 같은 것들이 더 많이 개발이 됐을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정보를 많이 취급하고 있는 아주 중요한 곳이었다 보니까 삼엄했던 것뿐 외계인과는 상관이 없다. 이 지역의 극비 공군기 연구를 맡았던 연구원들은 외계인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자기들도 UFO 구경을 좀 해봤으면 좋겠다라면서 비웃었으며, 이 시설을 담당하는 미군의 과학자들은 이곳은 과거나 지금이나 항상 연구시설이었고 애초에 건설 계획 당시부터도 연구시설이었다 라면서 소문을 일축하고 있으나, 정부가 제공하는 정보를 믿을 생각이 없는 음모론 신봉자들 특성 때문에 여전히 51구역에 대한 의혹은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그러니까 원래 만들어질 때부터 연구소였다는 거죠, 여기가. 원래부터. 근데 그래도 안 믿는 사람들이 있잖아. 아니, 너네 사실은 외계인이랑 같이 있잖아. 근데 그 정보가 밖에 나가면 안 되니까 그래가지고 겉으로는 연구시설인 척 하는 거잖아. 내가 다 이런 식으로 하는 사람들이 눈 맞고 귀 맞고 계속 외계인 얘기만 하니까 아직까지도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다는 거겠죠. 2011년경에 출판된 에어리어 51이란 책에서 저자인 애니 제이콥슨이 많은 이들을 인터뷰해서 얻어낸 결론은 51구역의 외계인 음모론은 미국 군부가 지어낸 거대한 거짓말이라고 한다. 에? 그걸 군대가 왜 지어내? 즉, 신무기 실험을 더 흥미로운 신비주의로 감추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이런 소문을 흘렸고, 여기에 낚인 음모론자들이 상상력을 덧붙여가지고 외계인 음모론이 완성됐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는 근거가 없는 가설에 가까운 주장이다. 그러니까 애초에 그런 외계인이랑 같이 협업을 하고 있다라는 말을 한 게 이제 미국에서 군대에서 퍼뜨린 말이라는 거예요. 물론 이것도 그냥 가설일 뿐이고 그냥 썰일 뿐이지만, 왜냐? 외계인이랑 같이 뭘 하고 있대 이러면은 러시아, 중국 이런 데들이 어떻겠어? 야,
이거 싸울 수 있겠냐? 쟤는 외계인 잡아가지고 걔네랑 같이 연구한대. 이런 식의 소문이 퍼지면 더 심각하잖아. 더 셀 거라고 생각하고. 그래가지고 그냥 미군에서 그냥 퍼뜨린 말인데, 그게 음모론자를 만나면서 살에 붙여가지고 더 정말 걷잡을 수 없을 만큼 커져버린 그런 썰이라는 거죠. 냉전이 종식될 때까지 미국 정부는 마치 특수부대 델타포스의 존재를 감추듯이 51구역의 존재도 인정하지 않았다. 그때 당시에는 51구역이 있다는 말을 하지도 않았대. 그러니까 그렇게 그만큼 소중하게 여겼다는 거지, 그 연구시설을. 만약에 미국 정부가 외계인 음모론을 퍼뜨린 거면은 51구역의 존재를 역으로 드러내는 꼴이 되기 때문에 소련 스파이의 목표가 될 게 분명해서, 사실은 이거 정부가 퍼뜨렸다는 말은 그냥 가설의 뿐이고, 그런 말이 있었으면 오히려 더 표적이 될 수 있으니까 당시에는 사실 아예 인정도 안 했다. 이런 곳 없어. 응? 51구역? 난 모르겠는데? 그런 데 없는데? 이런 식으로 그냥 없는 곳인 것처럼 오히려 말을 했다는 거죠. 2023년 9월 1일에 공개된 AARO UAP 현상 추적 관련 기관 홈페이지에 떡하니 51구역의 지도와 좌표를 표기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여기가 연구소가 맞습니다 라고 인정한 셈. 정황이 있습니다. 왜 이 지역이 그렇게 UFO로 유명해졌는가? 1960년대에서 70년대에는 미국의 미디어의 영향으로 대중들 사이에서 UFO에 큰 관심이 쏟아졌다. 그 와중에 음모론자들이 퍼뜨린 음모론으로 그 당시에 51구역에 대한 대중들의 집중이 쏟아졌다. 이게 진짜 지금은 UFO에 대해서 아무도 말을 안 하지만,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UFO 관련된 얘기를 진짜 많이 했어요. 그냥 애들도 심심찮게 뭐 날아가거나 그러면은 UFO다 이랬어. 그러니까 하물며 지금 내가 어렸을 때 2000년대 초반 때만 해도 그랬는데 60년대 70년대 이럴 땐 어땠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음모론자들이 말하는 그 외계인 설이 더해지면서 저기는 100%다, 저긴 빼박 외계인들이 있는 곳이다 이런 소문이 퍼졌다는 거죠. 하지만 미 정부는 2000년도에 나온 PSI 팩터라는 드라마에서 간접적으로 이 지역을 언급한 거를 빼면은 51구역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면서 절대 언급을 한 적이 없다. 그러나 2013년 8월 15일 CIA가 처음으로 51구역에 대한 비밀 문서를 공개하면서 60년 만에 처음으로 51구역에 대한 존재를 인정했다. 일정 기간이 지나면은 무조건 비밀 문서에도 공개를 해야 되는 그런 법이 있대, 미국에는. 그것 때문에 공개가 되면서 51구역이 실존한다는 거를 인정한 거지, 그 전까진 국가에서도 인정한 적이 없다. 이는 미국 조지 워싱턴 대학의 부설 비영리 조직인 내셔널 시큐리티 아카이브의 요청에 따라서 이루어졌는데, CIA는 CIA와 정찰기, 유튜와 옥스카트 프로그램 1954년부터 1974라는 제목이 붙은 400여 쪽 분량의 보고서를 내셔널 시큐리티 아카이브 공식 사이트에 올려서 공개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누구든지 그게 뭐하는 곳인지를 알 수 있는 그런 문서가 올려져 있다는 거죠. 그 보고서에 따르면은 51구역은 냉전 당시 구소련의 영공을 지나면서 첩보 활동을 벌이던 U2 정찰기의 실험 장소였다고 하고요. 51구역은 라스베가스에서 북서쪽으로 약 129km가량 떨어진 곳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CIA는 U2의 탄생과 실험 과정 등을 자세히 밝히면서 사람들이 U2 정찰기를 보고 UFO로 오해했을 가능성이 크다 라고 언급했다. 왜냐면은 U2라는 이 정찰기는 러시아의 상공을 지나면서 첩보 활동을 위해서 만들어진 정찰기야.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사람들이 그걸 봤다면 전혀 처음 보는 형태의 비행기였을 거고 처음 보는 소리를 내는 비행기였겠지. 그러다 보니까 그걸 보고 UFO라고 한 게 외계인을 봤다, UFO를 봤다, 이런 식으로 소문이 와전된 것이 아니겠느냐, 그런 말이네요. U2기는 1955년 7월 네바다 사막에 처음 도착했다. 초고해상도 카메라를 장착한 U2기는 구소련의 주요 시설과 핵미사일 기지를 염탐하는 첩보기였다. 그 보고서에는 6만 피트, 18km입니다. 상공을 날 수 있었던 이 첩보기의 은빛 날개에서
초저녁 태양광이 반사됐다며 당시 아무도 그토록 높이 나는 비행차가 있을 것으로 믿지 않았을 것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저 항공기 문서를 보면 알겠지만 일반인의 눈에는 인간이 탈만한 비행기라고 생각할 수가 없는 모양이다. 그치? 상공을 나는 수준이 그 당시에는 전혀 없을 정도로 너무 높이 나니까 그걸 사람들이 봤을 때 저거는 사람이 나는 비행기의 어떤 그런 높이가 아닌데? UFO네? 요렇게 됐다는 거죠. 자유진영과 공산진영끼리 첩보전을 펼치던 냉전 당시에 대소련 비밀 항공 병기 테스트 시험장이 발각되는 것은 당연히 미국 정부로서는 원치 않는 이목 집중이었을 것이다. 때문에 51구역을 끝까지 아니라고, 그런 거 없다고 잡아댄 것이었던 것이었다. 그 밑에 재미난 말이 있는데요. 2015년 6월 전직 우주비행사이자 미 합중국 해병대 장군 출신인 찰스 볼든 나사 국장은 외계인은 있지만 51구역엔 있지 않다라고 주장했다. 라는 낚시 기사가 나온 적이 있는데, 이거는 사실 기사를 읽어보면 알 수 있지만 우주 어딘가에는 생명체가 있을 거라고 확신하지만 에어리어 51에 있는 건 아니고 거긴 그냥 연구시설일 뿐이다 라는 말인데, 기사를 낼 때 기자분들이 아주 자극적으로 외계인은 있지만 51구역엔 있지 않다 뭐 이런 식으로 썼다는 거죠. 맞는 말이지. 그 말을 그대로 쓴 거긴 하지. 확실히 이 정도는 돼야 기자할 수 있나 봅니다. 저도 이거 좀 기억나는데 재밌는 게 있어가지고 2019년에 뜬금없이 페이스북이나 레딧, 미국의 DC 같은 곳입니다. 거기 등지에서 사람을 대규모로 모아가지고 9월 20일에 51구역을 급습하자는 내용의 이벤트가 올라왔다고 합니다. 사람을 모아서 거기를 단체로 들어가자. 그러면은 못 막을 거 아니야. 사람이 많으니까. 그래서 180만 명 가까운 참가자를 모았습니다. 물량을 통한 인해 전술과 나루토 러닝 팔을 이제 뒤로 해가지고 뛰는, 나루토에서 닌자들이 달리는 그겁니다. 그걸로 총알을 회피하는 것을 주된 공략법으로 내세웠습니다. 주최자가 그냥 뻘글질이라고 하는 이름의 유저였기 때문에 진지하게 참가 의지를 보이는 사람은 없는 편이었습니다. 결국 요런 말이 자꾸 페이스북이나 DC 같은 데서 막 퍼지니까 미 공군이 에이리어 51은 공군 훈련지이기 때문에 출입할 수 없다라고 경고했다고 합니다. 또한 이 때문에 51구역 주변 시설들에 대한 구글 지도 평점 기능이 블락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그냥 장난이라는 거를 눈치챈 공군도 진지 모드를 해제하고 ABU, 이거 뭐 군복 같은 건가 봐요. 그걸 입고 기뉴 특전대 파이팅 포즈, 그 드래곤볼에 나오는 기뉴 특전대 그 포즈가 있어요. 막 이런 5명이서 하는 포즈가 있는데 그거를 취한 군사 경찰들의 사진을 올린 다음에 우리도 나루토 런에 맞대응할 특전대를 준비했다라고 라고 올리는 등 유쾌하게 대응했다. 야, 엄청 유쾌하게 대응했네. 약속한 날이 되자 실제로 네바다 집결지에 3,000명이 집결하고 그 중에 200명이 51구역 정문에 도달했다. 야, 깡도 크다. 근데 이거 옛날에 뉴스에도 나왔어요. 나 뉴스에서 봤던 기억이 나. 우주 비행사와 외계인 인권운동가 외계인 인권운동가는 뭐야 등 다양한 컨셉의 복장을 한 이들로부터 인공기를 지참한 이들까지 많은 사람들이 등장했고, 결국 공군의 허락 아래에 경찰이 통제하면서 51구역 정문에서 단체 사진을 찍는 선에서 평화롭게 마무리가 됐다. 야, 대단하다. 이거를 맞대응해준 군인 경찰들도 대단하네. 오히려 정문으로 가다가 길을 잃어서 헤매던 일행을 공군이 정문까지 데려다 주기도 했다. 공군과 경찰들이 같이 어울려서 사진을 찍는 훈훈한 장면이 연출되기도 했다. 체포된 사람은 주변에서 음주와 노상방뇨로 적발된 2명이 전부다. 사실은 51구역 관련된 밈을 이미 그 사람들도 알고 있고 정부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냥 이제 유쾌하게 넘기는 정도의 그런 걸로 바뀌었다는 거죠. 다만 그것도 그냥 대응일 뿐이야. 그냥 하는 말일 뿐이야. 사실 안에서는 외계인이 있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다음입니다. 상향등 살인마 괴담이 있는데요. 진짜 완전 처음 들어본다. 한번 검색해 보겠습니다. 상향등 살인마. 상향등 살인마. 미국에서 유행한 도시전설. 늦은 밤에 차를 타고 도로를 지날 때
맞은편에서 다가오는 차가 만약 전조등을 끈 채 달리고 있으면 상향등을 켜서 경고하는 것 대신에 무조건 엑셀을 밟아서 신속히 자리를 뜨는 것이 좋다 라는 전설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기본적으로는 이제 도로를 다닐 때 그 해가 어두워지면 라이트를 켜잖아요. 근데 그거를 계속 운전을 길게 하다 보면은 날이 어두워져도 깜빡하고 그냥 안 켜는 경우들이 있어. 그런 차를 우리는 스텔스 차라고 합니다. 왜냐면은 주변에 가로등도 있고 옆에 차들은 다 켜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나도 켜고 있다고 생각한단 말이야. 그러고 가는 차들이 있는데 앞차가 만약에 불이 꺼져 있으면은 하이빔이라고 하죠. 전조등을 이렇게 올리는 거, 상향등을 켜가지고 야, 너 차 라이트 꺼져 있으니까 켜, 이런 식으로 알려주거나 아니면 내 차의 라이트를 껐다 켜는 방식으로 상대방 차한테 너 지금 라이트 꺼져 있으니까 켜, 이렇게 알려준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아니라 무조건 엑셀을 밟아서 그 자리를 뜨는 게 좋다라는 내용의 괴담인 거예요. 왜일까? 만약에 해당 차에게 상향등을 켜가지고 주의를 준다면 그 차는 유턴해서 운전자를 따라올 것이다. 그리고 한적한 곳까지 따라가서 결국 총으로 운전자를 쏠 것이다. 이유인즉 상향등으로 신호한 차를 추격해서 살인하는 게 마피아에 새로 입단한 조직원들이 통과 의뢰로 거치는 전통적인 신고식이기 때문이다. 일부러 전조등을 끈 채 주행하는 것은 상대방으로 하여금 상향등을 켜도록 유도하려는 미끼인 것이다 라는 내용의 괴담이네요. 그러니까 일부러 빛을 끄고 달리는 거예요. 그냥. 그러면 누가 주의를 준답시고 나한테 상향등을 켜거나 라이트를 깜빡깜빡 할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차를 따라가는 거야. 그 불 꺼진 차가. 그래서 갓길에다가 차를 대게 해서 그 운전자를 죽이는, 그게 마피아에 새로 들어간 사람이 하는 통과 의뢰라는 거지. 왜냐면은 사람을 죽였던 적이 없잖아, 최근에 입단한 사람은. 그렇기 때문에 사람을 누구든지 랜덤으로 한번 죽이고 와라, 이런 식으로 이제 상부에서 명령을 내리는데, 누구를 이제 타겟으로 잡느냐? 자기한테 하이빔을 켰던 사람을 타깃으로 잡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차가 있으면 경고하지 말고 그냥 가라 라는 식의 도시 괴담입니다. 이 도시 전설은 흔히 뉴스로도 자주 보도되었던 내용이라는 단서를 붙입니다. 1980년대부터 유행했으며 이 이야기가 주는 공포는 단순한 무차별적인 살인이라는 점보다 같은 사회에 이 같은 범죄 집단이 버젓이 존재하고 있다는 불안감에 있습니다. 캐나다에서는 이 도시전설이 일본과 한국의 빨간 마스크급으로 센세이션을 일으켰기 때문에 급기야 총리가 그 사실을 거론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1992년 미국 캘리포니아에서는 실제로 상향등을 켠 운전자가 그로 인해 자극받은 갱들의 추격을 받고 총에 맞아서 죽는 사고가 발생을 했다, 실제로도. 이쯤 되면은 도시전설이 사람을 잡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하지만 상향등을 켠 운전자를 살인하는 것이 마피아의 신고식이라는 것 자체가 사실 무근이다. 같은 조직원들에게 구타를 당하든지 경찰을 습격하는 형태의 신고식은 확인된 적이 있습니다만, 이런 황당한 근거로 무고한 사람을 쫓아가서 죽이는 신고식은 아직 확인된 바가 없다. 1992년의 사건도 신고식 때문이란 이유는 아니었고요. 이 이야기가 생명력을 얻고 파급된 이유는 총기 보급이 비교적 자연스럽고 이동에 차를 이용할 필요가 잦은 미국과 캐나다 특유의 사회 환경에 더해서 영문 모를 행동으로 목숨까지 잃을 수 있다는 불안감이 작용되었기 때문일 것이다 라는 내용의 괴담이었네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런 신고식은 없고, 그리고 그런 식으로 할 리도 없고, 당연히. 다만 92년도에 실제로 그렇게 해서 죽은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 괴담이 더더욱이 신빙성을 얻었을 것 같네요. 다만 왜 죽였느냐, 아마 이게 그걸 것 같아. 상향등을 켜면 그거를 받는 앞차는 기분이 되게 나쁘니까 웬만하면 안 하거든요. 그 거의 욕하는 거랑 똑같은 거야. 왜냐면은 앞차도 안에 룸밀러를 통해서 뒷차가 상향등을 나한테 땡기고 있다는 게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뒷차가 나한테 빨리 가라든지 저리 꺼져, 이런 식의 의미니까 화가 나서 뒤에 따라오던 그 사람을 죽인 거였겠지. 어쨌든 간에 그런 것 때문에 실제로 벌어진 사건은 있습니다만 마피아의 신고식은 아니다.
다만 얼핏 생각했을 때 꽤나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보통 이런 범죄 조직원들은 신고식 같은 걸로 뭘 훔쳐가지고 와라 막 이런 것도 시켜보기도 하고 하는 게 영화에 많이 나오니까 이런 상상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일단 들긴 드네요.